범죄학 박사의 완벽한 범죄, 아이다호 대학생 4인 살인 사건, 그 어둠의 전말. 2022년 11월 13일 새벽에 냉기가 아이다호주 모스코시의 킹로드 1122번지 주택을 감싸고 있었다. 평화로운 대학 도시의 일요일 아침이 밝아오기 몇 시간 전, 19세의 딜런 모텐스는 잠에서 깨어났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때문이었다. 마치 누군가 목이 졸리는 듯한 억눌린 신음 같기도 했다. 딜런은 파티에 여운이 남은 소음이려니 생각하려 애썼지만 불길한 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침실 문틈으로 한 남자의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남자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갔다. 딜런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그저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이 끔찍한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다. 새벽 4시 30분경 겨우 용기를 낸 딜런은 친구 베타니 펑크에게 문자를 보냈고 곧장 지하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문을 걸어 잠근 채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끔찍한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정오가 되었다. 딜런과 베타니는 위층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스스로 집안을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결국 근처에 사는 친구 헌터 존슨과 에밀리 앨런트에게 절박한 도움을 요청했다. 집이 너무 무서우니 와서 확인해달라는 메시지였다. 에밀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딜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걸어서 그 집으로 갔어요. 도착했을 때 딜런과 베타니는 이미 집 밖에 나와 있었죠. 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려는 듯 입에 손을 가져다 대고만 있었어요. 용감하게 나선 것은 헌터 존슨이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참혹한 광경과 마주했다. 20세 동갑내기 커플인 이선 채핀과 그의 여자친구 제나 커노들이 피로 울든 채 쓰러져 있었다. 헌터는 다른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그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오전 11시 58분 911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더 큰 비극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총 4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21살 동갑내기인 메디슨 모겐과 케일리 곤칼부스였다. 4명 모두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이었고 캠퍼스 밖에 위치한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딜런은 나중에 친구들에게 왜 그 남자를 목격한 즉시 911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털어놓았다. 술에 취해 있었고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부정과 공포가 그녀를 마비시켰던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들을 공격할 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사용했다. 부검 결과 제나는 50곳 이상을 찔렸으며 대부분은 자신을 방어하려다 생긴 상처였다. 치명상은 폐와 심장에 가해진 공격이었다. 케일리는 얼굴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30곳 이상의 자상을 입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날이 하나뿐인 날카로운 칼이었으며 칼집이 메디슨의 시신 옆에서 발견되었다. 이 작은 실수가 훗날 범인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평화롭던 작은 대학 도시 모스코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의 잔혹한 살인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주민들은 문을 걸어 잠궜고 학생들은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건 초기 경찰은 뚜렷한 용의자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범행 현장 주변을 2차례 맴돌았던 흰색 현대 엘런트라 차량을 공개 수배했다. 한 번은 범행 직전, 또 한 번은 그날 아침 9시경이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자 대중의 불안과 의혹은 극에 달했다. 페이스북에는 수십만 명의 회원을 가진 그룹들이 생겨나 사건에 대한 질문과 추측, 음모론을 쏟아냈다. 온라인 탐정들은 저마다의 이론을 펼치며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수백 건의 인터뷰와 수천 건의 제보를 받았지만 범인의 윤곽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던 중 수사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로 좁혀졌다. 브라이언 코버거, 28세의 남성으로 워싱턴 주립대학교 WSU에서 범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의 거주지는 범행 현장에서 차로 불과 15분 거리였다. 2022년 12월 중순, 경찰은 코버거가 첫 학기를 마치고 연휴를 보내기 위해 펜실베니아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향한 것을 추적했다. 그리고 12월 30일 마침내 그를 체포했다. 며칠 후 그는 아이다호로 송환되었다. 첫 신문에서 형사가 4명의 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묻자 코버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는 아이다호 대학교에서 약 16km 떨어진 WSU로부터 사건 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형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냐고 묻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다. 아,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군요. 코버거를 알던 사람들에게 그의 체포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워싱턴에서 공부하기 전 그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대학에서 법의학 심리학 수업을 들었다. 그는 외톨이의 괴짜였고 똑똑하지만 로봇 같은 인물로 묘사되었다. 일반적인 사회적 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여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체포되기 며칠 전에는 학생들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조교 자리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동급생들은 코버거를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테드 번디나 제프리 다머와 같은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들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범죄학이라는 그의 전공 선택 덕분에 그는 의심을 사지 않고 연쇄살인마들과 그들의 동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그의 학문적 탐구는 사실상 그의 어두운 욕망을 위한 위장막이었던 셈이다. WSU에서 코버거와 함께 일했던 한 조교는 살인사건 발생 무렵 그의 얼굴에서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코버거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둘러댔다. 검찰에 따르면 코버거는 범죄를 연구하고 심지어 박사 논문 과정에서 범죄 현장 처리에 관한 상세한 글을 쓸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범죄를 꿈꿨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 저지른 그의 범죄는 수많은 실수를 남겼다. 수사팀은 2022년 11월 13일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다. 새벽 4시경 코버거는 집 뒤편의 주방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112번지 주택에 침입했다. 그는 3층으로 올라가 메디슨과 케일리를 칼로 살해했다. 그 후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배달 음식을 맛 받고 들어온 제나와 마주쳤고 그녀를 공격했다. 방에서 자고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 이선 역시 희생자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코버거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렸다. 디지털 발자국, 그의 휴대폰은 2022년 7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약 23차례나 112번지 주택 근처 기지국에 연결된 기록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들을 스토킹했음을 시사했다. 사건 당일인 11월 13일 그는 워싱턴주 풀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출발했다. 그의 휴대폰은 새벽 2시 54분경 꺼졌고 아파트로 돌아온 새벽 4시 48분이 되어서야 다시 켜졌다. 범행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통신 기록을 차단한 것이다. 차량 동선, 그의 흰색 현대 엘란트라는 감시 카메라 영상에 여러 차례 포착되었다. 경찰은 2022년 8월 22일 코버거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차량이 그의 소유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 11월 13일 CCTV 데이터는 그의 차량이 새벽 3시 2분경 모스코에 도착했으며 3시 30분경에는 112번지 주택 근처 동네를 맴도는 것을 보여주었다. 4시 5분 그는 집 뒤편 거리에 차를 주차했다. 4시 20분 차량은 빠른 속도로 현장을 떠나는 것이 포착되었다. 이후 그는 카메라가 설치된 고속도로를 피해 외딴 시골길로 차를 몰아 새벽 오후 30분에 아파트로 돌아갔다. 수상한 귀환. 더욱 놀라운 것은 휴대폰 신호에 따르면 그가 그날 아침 9시경 다시 킹로드 근처로 돌아와 약 10분간 머물렀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다시 보러 돌아왔던 것이다. 결정적 증거, 칼집. 코버거는 2022년 3월 아마존에서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K-바 나이프를 기프트카드로 구매했으며 구매 기록을 삭제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가 범행 현장에 남긴 칼집은 그의 완벽 범죄 계획에 치명적인 구멍이 되었다.
칼집에서는 단 한 명의 남성 DNA 샘플이 발견되었고 이 DNA는 메디슨과 케일리의 피 속에서도 검출되었다. DNA 추적. 쿠버거가 체포되기 전 경찰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그의 부모님 집에서 몰래 쓰레기를 수거했다. 전문가들은 그곳에서 발견된 면봉의 DNA가 범죄 현장 칼집에서 발견된 DNA 주인의 아버지의 것임을 확인했다. 쿠버거가 아이다호로 송환된 후 경찰은 그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 칼집에서 나온 DNA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증거 인멸 시도. 경찰은 쿠버거의 아파트나 사무실에서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의 현대차를 수색했을 때 차량 내부가 틈새 하나 없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세척되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일본적인 수사 기법을 잘 알고 있었고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차를 너무 깨끗하게 청소한 행위 자체가 오히려 그의 의심을 키웠다. 전 연방검사 니마 라흐마니는 말했다. 그는 분명 대부분의 다른 살인자들보다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라흐마니는 칼집이라는 결정적인 실수가 이번 살인이 코버거의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여러 명을 공격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고 피해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7월 2일 쿠버거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 협상에 동의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권을 포기했다. 이 유죄 협상은 그가 선고 과정에서 자신의 동기나 행동을 설명할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은 유죄 협상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메디슨의 아버지는 가족이 이 일을 정말로 잊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반면 케일리의 가족은 유죄 협상이 코버거에게 감옥에서 더 좋고 충실한 삶을 살 기회를 줄 것이라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빌 톰슨 검사는 변호인단이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은 수년 또는 수십 년의 항소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7월 23일 쿠버거는 가석방 없는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각 유족에게 $50,000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선고를 내리면서 스티븐 히플러 판사는 코버거를 비겁자라고 부르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후회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휴지로 눈물을 닦아야 할 정도였다. 판사가 처음으로 피해자 가족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코버거는 차갑게 대답했다. 거부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체포된 이후 법정에서 한 가장 긴 말이었다. 선고 후 아이다호주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그리고 생존한 2명의 룸메이트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코버거와 피해자들 사이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결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코버거가 이번 공격에서 특정인을 목표로 했는지, 만약 그랬다면 누구였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쿠버거가 체포된 이후 그가 왜 피해자들을 목표로 삼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가설이 난무했다. 특히 온라인 탐정들은 메디슨을 잠재적 목표로 주목했다. 작가 비키 워드와 제임스 패터슨은 최근 저서 아이다호포 미국의 비극 더 아이다호포 언 어메리컨 트래지디에서 쿠버거가 엘리엇 로저를 모방하기 위해 메디슨을 살해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스스로를 비자발적 독신이라 칭하며 여성을 혐오했던 엘리엇 로저는 여학생 클럽의 메디라는 금발 소녀에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6명을 살해했다. 이 측은 코버거가 그 살인마를 우상화하고 메디슨을 증오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장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은 집 뒤 막다른 골목에 주차하면 길에서 보일 수 있었죠. 비키 워드는 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7월 21일 히플러 판사가 적어도 브라이언 코버거가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설명하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플러 판사 자신은 코버거가 이기심을 버리고 솔직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설령 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그에게 말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히플러 판사는 언론과 대중에게 코버거의 유명세의 순간을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그가 왜 4명의 젊은이를 살해했는지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살인자가 갈망하는 관심과 권력을 그에게 안겨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은 범인의 이름이며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은 20살 남짓의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이선, 제나, 메디슨, 그리고 케일리의 이름뿐이라는 메시지였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마도 차가운 감방벽에 갇힌 살인자의 침묵 속에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